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되는 것과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오후 1시 뉴스, 오후 3시 뉴스, 오후 5시 뉴스, 뉴스오늘,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화전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내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화재 당일부터 뉴스 속보 형식으로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하고 발빠르게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영상 제보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시민의 인터뷰 영상을 담고 현장 브리핑 소식을 전달하고 이어서 화재 진압 소식과 이번 사고로 인한 실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화재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화재 당일인 10월 7일 뉴스 13에서는 뉴스 속보 형식으로 경기 고양 화정동서 휘발유 탱크 폭발 추정 불이라는 헤드 자막과 함께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석유 저장소 14동 중 한 동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고 다행히 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고양시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속보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1호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송유관공사 저유소 주변에 취재기자가 현장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기자는 여전히 시꺼먼 연기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늘로 치솟는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보도하면서 진행 중인 진화 작업 상황을 실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화재 사고 관련 영상 제보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앵커는 제보자에게 화재를 목격한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화재 장소와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목격했는데 화재 장면이 잘 보였는지, 지금 상황은 어떠한지, 관계기관 등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강서구 둔총동 가양역 인근 오피스텔에 있는 제보자는 영상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시꺼먼 연기가 계속 치솟고 있고 사고지와 거리가 있어 소방차 등의 진화 작업이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본인은 아직 재난 문자를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휘발유 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 먼저 고양 소방서장은 화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진압대원들이 현장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현장 소식을 전달했고, 김영선 대한송유관공사 안전부장이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휘발유 탱크에 있는 기름을 다른 탱크로 이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유류 화재이기 때문에 일반 물로 쏘게 되면 화재가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포맥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며 현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0월 8일 뉴스 오늘에서는 소방대원들은 큰 불길과 17시간 가까이 사투를 벌였고 밤샘 진화 작업 끝에 당일 새벽 4시쯤 불길은 완전히 잡혔다고 전날 있었던 화재의 진압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늘 위로 뿜어져 나온 시꺼먼 연기는 서울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며 고양시 시민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해서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했던 최고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가 실제로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도했습니다. 서울 은평 마포구는 유해가스가 발생되니 외출을 자제하라는 주민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대기질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일 바람이 불어 진압에는 애를 먹긴 했지만 대기 중 오염물질 축적을 막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20에서는 고양 저유소 실화 혐의, 경찰, 스리랑카인 긴급 체포라는 헤드 자막과 함께 관련 속보 보도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리랑카인 27살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A씨가 저유소 인근에서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 불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사고는 스리랑카인이 실화 혐의로 붙잡히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다 설명하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붙잡힌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확인됐다며, 붙잡힌 피의자는 스리랑카인 27살 A씨고 현재 테러 용의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1, 2에서도 가장 먼저 고양 저유소 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고양에서 발생한 유류 저장 탱크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실화 혐의로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을 어제 긴급 체포했다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했습니다. 취재기자는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추가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저유소 측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경기 고양시 저유소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관련 보도를 실시간 촘촘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아도 안전해야 할 저유 탱크가 대형 화재로 번지고 진압에 큰 애를 먹었는데 그 원인을 둘러싼 보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표될 수사 결과와 정밀 조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지만 정말 폭발의 원인이 고작 바람에 날려온 풍등 때문이라면 언론에서는 수만 리터의 기름이 저장된 중요한 국가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되어야 합니다. 풍등보다 더 강한 화재 원인에도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했고 관리공단의 안전 점검과 관리 방식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 사건 관련 이번 연합뉴스 보도들은 뉴스 프로그램별로 헤드 자막은 약간씩 바뀌지만 스리랑카라는 국적은 빠짐없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총강 제6항에는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되어 있습니다.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부분에는 언론은 이주민에 대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단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국적이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증가하면 막연하게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게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 프레임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노포비아가 일상인 사회는 위험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작을 언론이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실한 시설 관리를 부각하는 책임 있는 프레임과 외국인 국적을 부각하는 프레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임이 곧 언론사의 능력이고 자질입니다. 앞으로는 연합뉴스TV 사건 관련 뉴스 보도 접근에 좀 더 신중하고 세련되게 책임 있는 프레임을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몇몇 산하기관과 법정단체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밤 10시가 넘는 야심한 밤에 유흥업소와 안마업소 등에서 업무 추진비와 회의비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썼고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라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몇 년 동안이나 몰랐다고 합니다. 10월 9일 화요일 뉴스 08 보도에서는 밤 10시 안마업소 회의, 수상한 국토부 산하기관이라는 헤드 자막과 함께 충격적인 소식 전했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는 정부마저 지난 몇 년간 몰랐던 산하기관의 수상한 심야 회동을 연합뉴스TV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기관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관기관 회의를 한 곳이라는 기자의 설명과 함께 자유한국당 이응권 의원실 출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자료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사용일과 지출액, 업종과 소재가 그대로 제시됐습니다.
카드 결제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가 넘는 늦은 밤으로 업종은 대부분 유흥주점인 룸사롱과 바, 안마업소까지 있었습니다. 유관기관 회의라는 명목하에 법인카드로 적게는 44만 원에서 많게는 285만 원을 긁었습니다. 음성 변조로 전화 인터뷰를 한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그 당시 비상임 감사분이 나서서 회의비로 예산 배정을 해준 거라며 버젓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다른 두 곳 기관도 유사하게 유흥주점에서 회의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단순히 한두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며 분석합니다. 이어서 국토부 관계자의 음성 변조 전화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감사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이쪽을 보겠다 저쪽을 보겠다 하니까 못 발견했을 수도 있죠 라는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단독으로 고발성 보도를 전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흥미 위주의 단발성 보도로 그치지 말고 기획보도 형식으로 계속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산하기관과 법정단체들의 어떤 징계들이 이루어졌는지 사후 확인해 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타 기관들도 살펴보고 감사기관과 항목들이 너무 많아 문제라면 앞으로 어떻게 관련법과 운영 규정 개정 등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지 다각도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연합뉴스TV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7일에 방영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스페셜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독특한 시각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도심의 두 얼굴 빈집이라는 제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에도 계속해서 늘어가는 도심의 빈집과 또 그에 파생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 분양과 관련한 기자회견 영상으로 시작해 색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인터뷰가 간략하게 나와 대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집중하게 하는 오프닝 영상이었습니다. 이후 아나운서가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영상의 흐름을 인지하고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요즘은 연일 오르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이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이 많은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서울 도심에 빈집이 있다는 사실은 의아했고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오프닝 이후 영상에서 서울 성북동의 노후된 마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민의 인터뷰처럼 서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들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에 쌓인 거미줄, 무너진 외벽 등 그 모습을 자세히 비춰주는 동시에 어두운 배경음악이 나와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로는 물론 도시가스와 하수도가 없다고 하는데요. 43채 중 40채가 빈집 상태고 세입자를 찾지 못해 10년째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재개발을 쉽사리 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공유 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43명의 집 소유자가 재개발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빈집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진 않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구주택 총조사 그래프를 보여주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빈집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넘어섰는데요. 전체 가구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빈집은 주로 지방과 농촌에 많다는 인식이 있는데 서울에만 9만 3천 호가 빈집이라는 사실은 매우 새로웠습니다. 무려 9만 3천 호의 집이 심교원 교수 인터뷰와 그래프를 통해 빈집 중 대부분은 일시적인 원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건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저층 빈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저층 주거지인데요. 서울 지도에 저층 빈집을 표시해둔 그래프를 통해 심각성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층 빈집이 그렇다면 왜 이런 빈집 문제가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현재 서울의 전체 주택 중 37%는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라며 이어지는 영상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는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노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요. 워낙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 주민과의 갈등, 사업성 부진 등 문제가 많아 683곳 중 400여 곳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발 계획 백지화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인데요. 주거지 노후와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노후되고 생활 인프라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서울 내 빈집만 31만 호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김세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수요는 좋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은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은 아예 선택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빈집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빈집 문제를 심각하게 마주한 일본의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빈집을 활용해 주거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한 것과 빈집은행 시행 등 따라해도 좋을 법한 정책들이 소개되며 일본이 어떻게 빈집 문제를 다뤘는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후 영상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익만 추구하는 대규모 개발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1차로 99곳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지역 보수 작업에 들어갔으며 뉴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 2명만 동의하면 자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앞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보였던 성북구는 빈집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가옥 상태에 따라 처리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주거 밀집 지역으로 자리 잡은 관악구에 위치한 난향동도 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노후 주거지 개선과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지역 일자리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목표하에 여러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도 특히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어 좋았는데요. 생활할 수 있는 청년 쉐어하우스인데요. 이곳도 처음엔 오래도록 방치된 빈집이었다가 한 사회적 기업에 의해 청년 쉐어하우스로 수리됐습니다. 깨끗한 쉐어하우스로 청년 임대 주거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같이 주거 취약층에게 빈집이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매우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영상은 여러 전문가들이 빈집 문제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요.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새로운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는 일본 모델을 따라가겠지만 그 심각성을 미리 인지한 만큼 성공적인 예방 정책을 통해 빈집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서울시에 빈집이 많이 있는 게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높아가는 서울의 집값, 또 빈집 활용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서울에 빈집이 많이 있는데도 저 같은 청년들은 높은 집값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층에게 제공한다면 지역 슬럼화도 막고 청년들은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정부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생산,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맞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짜뉴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응 방침을 천명하게 된 배경, 또 정치권의 반응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허위 정보의 이제 파급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를 민주주의의 교란범으로 지목을 하고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가짜 뉴스 규제를 둘러싼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우선 가짜 뉴스란 말 그대로 이제 허위 보도를 말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한 거짓 정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보는 물론이고요. 또 각종 풍자나 패러디, 가짜 기사 형태의 광고 등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 기준도 좀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가짜 뉴스의 폐해가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 대책단을 만들고 이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정보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가짜뉴스 처벌은 비판 세력 탄압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서 가짜 뉴스 규제에 따라서 어떤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가짜 뉴스 대응에 어떤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 등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가짜 뉴스는 형벌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법이 지식정보의 판단자 권한까지 주게 되면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서 강력한 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한국일보에서는 가짜 뉴스가 이미 국내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든다라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짜 뉴스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더는 자율 규제 영역에 두거나 솜방망이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0건이 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적인 근절 법안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학계와 업계의 반응, 또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20건이 넘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현행법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 유포 등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예훼손의 경우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고 허위 사실의 경우는 정보통신법상 유통한 사업자는 단순 매개자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관련 법안의 입장차가 제각각이어서 법안 처리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법안이 이제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데요. 명백한 이제 가짜 뉴스의 경우 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1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규제에 대해서 학계와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문제 제기에는 모두가 이제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과도하게 이제 규제하는 법을 더 만들므로 인해서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가짜 뉴스의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다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사법적인 규제가 아무리 이제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나라마다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미국의 경우 주로 이런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보다는 자율적인 규제 방식에 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올라오면 그 아래에 바로 이제 팩트 체크가 된 기사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서 누구나 이제 사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 것이죠. 독일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관련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고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을 또 명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제 불법 콘텐츠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거짓보다는 불법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튜브나 SNS상에서 이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교란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사업자는 일주일 안에 불법성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서 24시간 내에 삭제나 차단을 해야 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프랑스는 거짓 정보가 정치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팩트 체크 기관을 이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선거 기간에 한정해서 SNS상의 거짓 정보를 법원이 판단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제 관련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아직까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이제 않지만 페이크 뉴스 보고서 등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가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는 있지만 법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규제를 하거나 처벌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이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기성 언론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언론에서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이제 가짜뉴스를 제대로 검증해서 알리는 일도 이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물론 국민들이 먼저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가짜뉴스는 이제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한다던가 억지 논리를 펴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이런 가짜 뉴스를 이제 가끔 접할 때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상식이 있는 분들도 이런 가짜 뉴스를 굉장히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은 판단력도 좀 흐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질감과 증오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다 보면은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가짜 뉴스가 확산된 배경에는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신중히 살펴서 보도하려는 자정 노력이 먼저 있어야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과 정부 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민간의 공동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가장 빠른 대안은 이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의 팩트체크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실적인 규제 대책을 위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